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모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비교가 되는데요. 데카메론이 1351년에 나왔고 캔터베리 이야기가 1387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죠. 캔터베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위태로웠고요. 더군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왕위를 두고선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치르는 그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물론 정치 권력 면에서도 큰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막강 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교황의 권력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강제 이전되는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죠. 그건 사실 교황의 권력이 땅으로 추락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가기도 살아남기도 쉽지 않았던 중세의 끝자락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태어난 작품이 데카메론이라면 캔터베리 이야기는 이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중세의 풍속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과 등장인물도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데카메론이 비슷한 계층인 귀족들이 모여서 수도사와 성직자들의 뒷담화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이야기를 썼다면 캔터베리 이야기에는 약 30명 정도의 서로 다른 직업과 계층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이들은 런던 외곽의 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던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인숙 주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명씩 갈 때 2개, 돌아올 때 2개, 그래서 총 4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30명이 4개의 이야기를 하니까 총 120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프리 초서는 총 120개의 이야기로 구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초서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이 미완으로 남게 되는데요. 캔터베리 이야기는 총 24개로 되어 있는데요. 데카메론에 비해서는 이야기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고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이 데카메론 속에서는 귀족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그 또한 굉장히 유쾌하고 황당무계하고 어이없게 웃기기는 하지만 사실 좀 평이하고 단조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약간 뒷담화 같은 스타일이라서 좀 뻔하거든요. 하지만 이 캔터베리 이야기에서는 정말 각양각색의 직업들이 나옵니다. 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없는 이제 면제부를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소환인이라든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그게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직업군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막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기가 재밌네 없네 이러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안의 이야기가 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가 기승전결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영국 문학의 시초다. 제프리 초서가 없으면 셰익스피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거죠. 캔터베리 이야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화와 소문과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의 이야기, 그다음 철학자들의 명언, 또 무슨 경구 이런 것까지 굉장히 지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야기 면에서도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시대의 어떤 풍속도를 보는 것 같은 게 아주 커다란 캠퍼스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조감도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가는 그 순례길이 시공간 배경입니다. 순례길 하면은 우리한테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간단하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8세기 경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제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순례길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캔터베리는 성인으로 시성된 토마스 베켓을 기념하는 순례길입니다. 캔터베리는 지도에서 보시면 런던에서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토마스 베켓은 재판관이었었는데요. 헨리 2세의 발탁을 받아 여러 내정을 정리하고 행정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인물이었었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헨리 2세의 도움으로 토마스 베켓이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왕권을 강화시킨 토마스 베켓이 자신이 대주교가 되니까 이 헨리 2세와 어떤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2세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항상 막 이런 연애 속에서도 저 말썽쟁이 성직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2세의 부하들이 가서 이제 토마스 베켓을 살해하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이 교황청에서는 토마스 베켓을 이제 성인으로 시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을 기념하는 어떤 순례길이 만들어졌고 그 캔터베리 대성당의 주교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캔터베리로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제프리 초서는 이처럼 캔터베리 순례길에 오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당시 중세 영국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상적으로만 존재할 것 같은 숭고한 인물에서부터 선과 악의 중간쯤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아주 타락한 인간들, 아니면 아예 대놓고 악당 짓을 하고 막 사기치는 인간들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 초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작품을 쓰려면 사실 작가 스스로가 그런 사람에 대한 관찰이나 아니면 경험, 성찰이 있어야 했는데 제프리 초서의 삶을 보고 나니까 제프리 초서라서 이게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프리 초서의 아버지는 런던 포도주 상인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교회 권력이 최고였죠. 예배를 드리려면 늘 포도주가 필요했는데요. 이 예배에 쓰이는 포도주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포도주를 유럽 대륙, 특히 이태리에서 수입했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역을 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당시 무역을 하려면 여러 정치 행정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했어요. 포도주를 납품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권력적으로도 어떤 커넥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세관이라든지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러려면 이제 약간 궁정이라든지 지금에 얘기하는 어떤 정부 관료 정도 되는 어떤 궁정 관료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죠.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제프리 초서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의 시종 비슷한 역할로 이제 궁정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태리어, 프랑스어, 거기에 이제 궁정 생활, 교양, 예절까지 익히게 됩니다. 초서의 이런 성장 배경으로 그는 이제 이후에 100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외교 사절로 프랑스에 파견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계속 파견되면서 외교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통번역은 물론 새로운 문물과 문화 흐름을 빠르게 얻어서 전달하게 되죠. 유럽 대륙에 퍼지고 있던 르네상스 기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인물이 제프리 초서입니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제프리 초서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이 고스란히 나온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캔터베리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은 없는 직업군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죄부 판매인 또는 법정 소환인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하고 썩어빠진 직업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캔터베리 이야기는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여인숙에 모여있는 순례자들, 다시 말해 이야기를 하는
화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그들의 행색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몰입감 있게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각자의 직업군과 계층에 맞게 이야기의 주제가 펼쳐지는데 교훈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탐욕으로 물든 이야기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속된 이야기도 있고요.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형제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그 배신 이야기의 원형으로 여겨지죠. 이 삼형제들이 이제 진짜 삼형제는 아니고요. 이제 친구로 거짓 맹세하는 어떤 의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황금을 보는데요. 이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하나를 배신하고 하나가 둘을 배신하고 그러다 이 둘이 서로 배신하는데요. 이 독을 탄 술을 마셔서 마지막에 남은 자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배의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등장하고요.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처럼 이 배신하고 배신하는 클리셰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캔터베리 이야기가 읽는 내내 재밌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이 화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투, 그러니까 이 문체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기사가 말을 할 때, 결혼만 5번을 한 바스 부인이 말을 할 때, 또는 옥스퍼드 대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다른 말투와 단어와 어법이 나오죠. 그리고 초서 자신도 화자로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운문, 그러니까 약간 운율이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다고 막 이러면서 아우성거리니까 그럴듯하게 산문으로 아주 길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읽을 때도 굉장히 그런 게 어떤 강약, 중간약이라든지 변화무쌍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 짤뚱막하게 이렇게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묻고 따지기 때문에 이 제프리 초서가 그런 면까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재미나게 이제 어떤 일상이라든지 풍속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마지막 이야기는 굉장히 진중한 종교서 또는 종교 철학사와 같은 문체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경박하고 가볍고 배꼽 잡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딱 마지막에 가서 진중한 내용으로 바꾸는데 그 또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내용과 구성으로 제프리 초서의 이 캔터베리 이야기는 중세 시대에 살아있는 그 일상과 그 민낯을 재밌게 보여주죠. 캔터베리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히 없습니다. 제프리 초서가 이걸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딱 써야 되겠다 하는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딱 와닿는 게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랑과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고 그러려면 당연히 인간 관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게 또 중세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이 작품을 보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 또한 인간성을 탐구하고 인간성의 본성을 알고자 했던 제프리 초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인정받았던 인간관계 또는 비난받았던 인간관계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미나게도 이 작품은 이제 미완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야기가 딱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프리 초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써야지 하고선 뒤로 밀어놨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이 제프리 초서가 이 캔터베리 이야기를 쓴 게 1387년이니까 천동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인데 코페르니쿠스가 탄생한 게 147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랬으니까 약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의 이야기,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 이 캔터베리 이야기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필경사들이 필사를 해서 이 작품을 후세에 전달한 것이죠. 이 필사본으로 남겨진 작품이기 때문에 필사를 하면서 필경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또는 각색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오는 필사본은 완전한 필사본으로서 한 50개가 있고 부분적으로 전해오는 필사본은 약 30여 개가 있어서 총 100개 미만의 필사본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건 어떤 필사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본이다, 뭐 누구 출판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출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소개할 때 어떤 필사본의 뭐 완역본, 번역본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책 설명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메론보다 캔터베리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몇몇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아침 막장 드라마처럼 굉장히 서사가 빠르고 이렇게 개연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럴듯하게 막 빠르게 전개가 돼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운문체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말이 아닌 입말로 이 제프리 초서가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많은 번역가님들이 그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체와 이 입말을 우리말로 재밌게 번역을 해주셔서 그 읽는 재미가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완의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미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중세문학에서 가장 재밌는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캔터베리 이야기를 꼽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